옛날 옛적에 어떤 농사꾼이 밑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심성도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기를 쓰고 일을 해도 밤낮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나 하는 것밖에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배를 짜서 장에 갔다 팔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장에 갔는데 값이 좋아서 제법 큰 돈을 받았습니다. 이 가난뱅이가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쥐게 됐단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웬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참 딱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불쌍한 늙은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어찌 그냥 가겠는가. 이 사람이 늙은이에게 배판 돈을 몽땅 줘버렸습니다. 그러자 늙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으니 조그마한 보답을 하겠소이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괘나 받아가시오. 하고서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딱 3마디인 것입니다. 그 3마디가 뭔고 하니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춰라.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점괘 딱 3마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판 돈을 몽땅 적선해버렸으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가자니 마누라 보기 민망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작정 돌아다니다 보면 수가 나겠지 하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는데 마침 나룻배가 하나 있어서 타게 됐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떠난다고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자 배가 떠나려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아무래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위태롭거든 가지 말라고 했겠다 싶어서 그냥 배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는 이 사람을 내려놓고 가는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더니 그만 뒤집히고는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래서 목숨을 건져 또 가는데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의 집도 절도 없는 것입니다. 첩첩산 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이거 일이 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산 중에 동굴이 하나 보았습니다. 저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겠다. 하고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허연 사발 같은 것이 마구 굴러다니고 발에 차이는데 주워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죄다 해골인 것입니다. 해골이 산지사방에 널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동굴 저 안에서 쿵덕쿵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쿵덕쿵덕 걸어오는 것입니다. 키가 남산만 한 것이 눈을 부릅뜨고 오는데 온몸에 호랑이 가죽을 둘러쓴 도깨비인 것입니다. 낯빛은 시뻘겋고 눈에 불이 철철 흐르는 게 다가오니 제정신이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서우면 춤을 춰라. 한 점괘가 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춤을 췄습니다. 괴물을 앞에 두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들지 뭡니까? 남산만 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돌미륵만 하다가 장승만 하다가 드디어 보통 사람만 해졌습니다. 낯빛도 시뻘겋던 것이 예사로 돌아오고 눈빛도 불이 철철 흐르던 것이 순해져서 그냥 얌전한 어린이 얼굴이 됐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하늘에서 옥황공을 지키는 문지기였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옥황상제님이 나를 흉측한 괴물로 만드셨어. 그런 다음 이 동굴로 귀향을 보냈지요. 상제님께서 누구든지 내 놈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리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동굴에 들어와도 내 얼굴을 보면 기절하여 죽더니 오늘에야 당신이 춤을 춘 덕에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 그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는 것밖에 소원이 없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2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연기가 자욱해지고 바람이 크게 일더니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위가 여러 개 있기에
그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산삼밭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만한 산삼이 몇십 폭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캐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배판 돈에 몇천 배나 되는 돈을 벌었으니 집에 가야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탁 들어가니까 아내가 마루에 서 있다가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하고 반겨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불싸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어라 했던 말이 떠오르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엎드려 설설 기었습니다. 기다 보니 마루 밑에 눈 두 개가 딱 마주치는 겁니다. 도둑놈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들킨 겁니다. 그걸 못 봤으면 영락없이 도둑놈 칼에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둑놈 잡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세 마디 점괘가 신통하게 다 들어맞은 거지 뭡니까? 점괘를 봐준 늙은이는 혹시 신선이 아닐까요? 착하게 살아온 농사꾼에게 복을 주러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복 받을 겁니다. 이 농사꾼처럼. 조선시대의 성종 임금이 미행을 자주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옷을 벗어 던지고 보통 사람처럼 의관을 차려입고 내관 하나만 데리고서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종 임금이 미행을 다니다가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마침 밤이 으슥하여 배가 출출한데 어느 백정집 앞에 가니까 메밀묵 수는 냄새가 구수한 게 참 좋았습니다. 저걸 한번 얻어먹어 볼까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거 메밀묵 한 그릇 얻어먹읍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 텁석불이 백정이 나와서 안으로 드시라 하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메밀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얼른 한 입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니까 손님, 시장하더라도 좀 참으시오. 먼저 드릴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병석에 누운 제 어머니한테 먼저 메밀묵을 올리고 나서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겨울밤에 배가 출출한 데는 메밀묵 맛이 으뜸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옆도 안 돌아보고 메밀묵 한 사발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또 한 사발 갖다 주는 걸 맛있게 먹고 또 한 사발 먹고 이렇게 내리 세 사발을 먹고 나니 양이 차는 것입니다. 다 먹고 나서야 가만히 보니 그동안 이 텁석 부리는 한 숟갈도 안 먹고 윗목에 그냥 앉아 있기만 했던 모양인 것입니다. 주인은 왜 안 드시오? 나는 배가 안 고프. 하는데 가만히 보니 메밀묵이 없는 것입니다. 성종이 다 먹은 것입니다. 저는 한 숟갈도 안 먹고 손님 대접한 겁니다. 성종 임금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연신사죄를 하니까 아? 그러실 것 없소. 좋은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고 그 다음이 손님 아니오? 나도 그쯤은 안다오. 이런단 말입니다. 보아하니 배운 것은 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운지 성종 임금이 그만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수작을 걸기를 실례이오만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이가요. 그건 왜 묻는 것이오? 그럼 나하고 성이 같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소? 뭐, 그러시지요. 이렇게 해서 백정과 성종 임금이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되고 백정은 아우가 됐습니다. 성종 임금이 그 집을 나서면서 언제든지 서울에 오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르게나. 형님 댁이 어디요?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면 되네. 서울에서 제일 큰 집.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백정이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메밀묵을 한 함지 쏘어 짊어지고 가서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궁궐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덤으로 궁궐을 찾아가니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 내가 형님 댁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런 무엄한 놈 보게. 감히 어따 대고 형님이야. 서로 고얀 놈이니 무엄한 놈이니 옥신각신하다가 임금이 알고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궁궐에 턱 들어가 보니 참 눈이 빙빙 돌 지경이었습니다. 집이란 게 얼마나 큰지 당최 끝도 한도 없고 하인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부자라도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로구나. 형님한테 가보니 형님은 빨간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았는데 관을 쓴 신하들이 중 늘어서 있단 말입니다. 형님, 메밀묵을 좀 쏘가지고 왔으니 잡숴보. 하고 메밀묵을 내놓고는 좌우를 둘레둘레 살피더니
형님 댁에는 웬 뿔난 도둑놈이 이렇게나 많소? 하거든. 임금이 얼른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린가? 불난 도둑놈이라니. 하고 물으니까 에이, 형님 말 마시오. 우리 고을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사또가 있는데 순 도둑놈이오. 이런단 말입니다. 벼슬아치들이라는 게 높은 관을 쓰는데 백정이 보기에는 제고을 사또가 쓴 관이나 궁궐 벼슬아치들이 쓴 관이나 매 일반인 것입니다. 그게 다 뿔처럼 보인 것입니다. 사또라는 게 허구한 날 백성들 등이나 처먹고 사니까. 그게 도둑놈이 아니면 뭐가 도둑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 쓴 놈은 죄다 뿔난 도둑놈인 것입니다. 말인즉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허허 불난 도둑놈이라. 듣고 보니 다 내 잘못일세. 그게 무슨 말이오? 형님이야 메밀묵 좋아하는 죄밖에 더 있어? 아닐세. 불난 도둑놈을 다 내가 만들어놨거든. 하, 형님은 농담도 잘 하시오. 백정은 끝내 제 형님이 임금이란 걸 모르고 궁궐에서 잘 놀다가 갈 때가 됐습니다. 하직하기 전에 임금이 백정더러 자네가 자네 고을 불난 도둑놈 대신에 원 자리를 맡으면 잘하겠는가? 그야 해봐야 알지요. 자네 글을 모르고서도 원을 하겠나? 형님도 참 고을 원이에요. 어디 글로 백성을 다스리는 줄 아시오?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우리 집 강아지를 시켜도 뿔난 도둑놈보다는 나을게요.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며 백정을 원님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백정은 그 뒤로 소문난 명관이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제 형이 임금이라는 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진 모르지만 확실한 건 현명한 목민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서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깐 너무 고단해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막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내가 왜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시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선비는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늙은 내외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웃는 법이 없고 그저 한숨만 내쉬는 것입니다.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한숨 한 번 쉬고 나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라고 싶어 그 이튿날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신세 좀 집시다.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길래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휙돌아 후미진 숲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깐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내놈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걸 꺼내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체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에 옷을 입혀놓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주인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했습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 달 전에 혼례도 치르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지프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여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 망정 날마다 홍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자식을 낳을 자리. 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잃었으나 혹대를 잃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무덤을 옮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을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 말입니다. 옮기면서 아들이 사용하던 작은 칼인데 주인 말이 아들 따라 죽으리라고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 옮기는 걸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3년 동안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그 집에 들러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장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선비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 산 손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원님이 보낸 포졸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조그만한 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깐 그게 아들이 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칼인데 이거래 당신이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포졸이 놀라며 고을원님한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을원님도 놀라며 정녕 이 칼이 그대의 아들 것이오.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칼을 묻었습니다. 했더니 원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참으로 개의했습니다. 몇 달 전에 원님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를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맨 뒤에 딸이 따라오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서 떼어내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깐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깐 딸이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이를 뵌 것입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이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조그만한 칼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칼이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졸들을 시켜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원님이 딸이 뵌 아이가 자기 손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칼이 가마 속에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님이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비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니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에서 전해오는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서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깐 너무 고단해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막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자식 낳을 자리인데 내가 웬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시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선비는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늙은 내외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웃는 법이 없고 그저 한숨만 내쉬는 것입니다.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한숨 번 쉬고 나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라고 싶어 그 이튿날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신세 좀 집시다. 그날 밤에 주인이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길래 이 사람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휙돌아 후미진 숲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깐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내놈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걸 꺼내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 괴이하다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채 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에 옷을 입혀놓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주인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했습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 달 전에 혼례도 치르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지프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여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 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자식을 낳을 자리. 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잃었으나 혹대를 잃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무덤을 옮겨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을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 말입니다. 옮기면서 아들이 사용하던 작은 칼인데 주인 말이 아들 따라 죽으리라고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 옮기는 걸 다 보고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2~3년 동안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그 집에 들러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가보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장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선비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 산 손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원님이 보낸 포졸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조그만한 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깐 그게 아들이 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칼인데 이거래 당신이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포졸이 놀라며 고을원님한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을원님도 놀라며 정녕 이 칼이 그대의 아들 것이오.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칼을 묻었습니다. 했더니 원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참으로 개의했습니다. 몇 달 전에 원님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를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맨 뒤에 딸이 따라오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서 떼어내려 해도 안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깐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깐 딸이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이를 뵌 것입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이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조그만한 칼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칼이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졸들을 시켜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원님이 딸이 배 나이가 자기 손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칼이 가마 속에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님이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비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니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에서 전해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산골에 약초캐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다가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30에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색시가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캤는데 약초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한데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만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아른하더란 말입니다. 얼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있는데 주인을 찾으니 웬 아리따운 색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나는 저물고 길을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 하니까 서슴없이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더운 밥 지어서 저녁을 한 상 잘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하룻밤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색시가 아침밥도 한 상 잘 차려주기에 그것도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색시가 하는 말이 약초를 캐면 몇 푼이나 벌며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약초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니 몇 푼 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혼인을 못했으니 딸린 식구도 없어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무신 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돈 10냥씩 드리리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게다가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예쁜 색시까지 얻을 판국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거기서 색시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신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놀다가 장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해서 그걸 죄다 색시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색시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하루는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초립동이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초립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가거든 말입니다. 나귀 목에 달 방울방울을 제 초립에 달았으니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참 우스운 꼴도 다 봤어. 무엇을 받기에 그러세요? 멀쩡하게 생긴 초립동이가 글쎄 초립에 방울을 달고 딸랑거리며 지나가지 않겠어. 그랬더니 색시 얼굴색이 확 달라져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날도 그 초립동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서 어디에 사는지 알아오세요. 그 다음 장날이 돼서 장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초립동이가 또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만가만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이 초립동이가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고 하니 컴컴한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멀쩡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하면서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초립동이가 동굴에서 다시 쑥 나와서는 당신은 필경 렌색씨 부탁으로 내 뒤를 밟은 것이지요. 이러지 뭡니까? 다 알고 묻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씨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지네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당신은 지네한테 잡아먹힐 거요. 이런단 말입니다. 3년을 함께 산 색시가 지내라니 선뜻 믿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잡아먹힌다니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초립동이가 하는 말이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서 온몸에 담배찐을 바르고 가시오.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시오.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 연기를 문구멍으로 뿜어 넣으시오. 그러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거요.
이러거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초립동이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서 담배진을 내어 온몸에 잔뜩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초립동이 말대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용마루 같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 뭡니까. 자, 이제 색시가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걸 알았으니 담배 연기를 뿜어서 죽여야지. 안 그러면 제가 죽을 테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 거 하니 3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신세도 지고 정도 든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겠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징그러운 지네라 해도 말이지 않겠습니까? 저 지네를 죽이는 건 차마 못할 일이로다. 에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나왔습니다. 개울에 가서 담뱃진을 다 씻어낸 다음 이번에는 앞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니 색시가 반겨 맞아주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예쁜 색시가 어떻게 그 징그러운 지네란 말인가 참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안 믿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지내라는 걸 알았어.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라더니 네, 비록 미물이지만 왜 까닭 없이 당신을 잡아먹겠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터이니 들어보세요. 하고는 지나온 일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장에서 본 초립동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렁이랍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와 3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리를 생각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우면 되겠어? 내일 그놈과 한창 싸울 적에 무서워 말고 고함을 되게 질러주기만 하면 그놈이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볼 것이니 그 틈에 죽이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색시는 지렁이와 싸우러 갔습니다. 색시가 지렁이 굴 앞에 이르러 제주를 크게 3번 넘으니까 용마루 같은 지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와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나운지 이 사람이 구경하다가 그만 소리도 못 지르고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지네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지쳐서 더 못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지네가 다시 색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색시는 내일 싸울 때는 꼭 고함을 크게 질러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하고 다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싸움판에 나가보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함을 못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결판을 못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색시는 이 싸움은 사흘 만에 결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놈이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할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고함을 질러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지네하고 지렁이가 맞붙어 싸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둘이서 공중으로 붕붕 떠올라 가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한창 뒤엉켜 싸울 적에 이 사람이 전 먹던 힘을 다내어 저놈 잡아라 하고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렁이는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지네가 지렁이 목을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지네는 다시 색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으니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에 가세요. 가보면 괴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있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잘 사세요.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산속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집도 온데간데 없고 쑥대밭이 되었는데 거기에 큰 괴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지네는 아무리 미물이지만 끝까지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그간 정과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이런 믿음이 존재한다면 100년애로 하는 부부가 많지 않을까요?
옛날의 옛적에 한 선달이 하나 살았습니다. 돈 한 푼 없어서 털어도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먼지 선달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 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 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느는 거라고는 배짱이여 넉살 뿐입니다. 돈 없이 다니면서 얻어먹자면 배짱이 좀 두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나 괄시 바꿔도 주눅 안 들고 살려면 넉살은 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길 가다가 시장에서 주마개를 들렀는데 마침 툇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가 한 함지 있는 것입니다. 침이 절로 넘어가지만은 돈 한 푼 없으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겠고 그 옆에 두부 만들다 남은 비지가 한 주발 있기에 그것이나 좀 얻어먹을까 해서 주모를 불렀습니다. 여보 주모, 나 좀 보. 예, 갑니다. 뭘 드릴까요? 내 지금 몹시 시장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저 비지 한 숟갈만 좀 주구려. 그 은혜 있지 않으리다. 이쯤 사정했으니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한 숟갈 주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을 칠놈의 주모가 낯빛을 획 바꾸면서 욕을 해대지 뭡니까? 이런 실업의 아들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음식을 얻어먹을 요량을 해. 달코 다른 먼지 선달이 이쯤 욕을 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니거든 말입니다.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틈만 엿보고 있으니 뒷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모가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주막 밖으로 헐헐 나가더란 말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뒷뜰로 들어가서 돼지우리 문을 따고 돼지를 내모는 것입니다. 돼지가 나와서 두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냥 두부함지에 코를 쳐박고 그걸 다 해치우는 겁니다. 주모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이것 참 난리가 나도회사로 난 게 아니거든 말입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먼지 건달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돼지가 이 꼴을 만들도록 뒀단 말이오. 그러니 먼지 선달이 난 또 그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하고는 저도 돼지처럼 두부 함지에 코를 쳐박고 돼지가 먹다 남은 두부를 먹어치우는 겁니다. 아, 그 더러운 걸 먹긴 왜 먹어? 주모가 질색을 하니 돼지가 돈 내고 먹다 남은 것 좀 먹는데 무슨 참견이요? 이러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들어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민단 말입니다. 아무리 빌어먹는 행색이라 해도 어쨌거나 손님은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밥상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면서 저 앞에 갖다 놓는 상을 보니 찬밥 한 덩이에 달랑풀대기 한 그릇, 간장 한 접시뿐입니다. 시장에서 달게 먹긴 먹었는데 뒤끝이 찜찜한 겁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주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와 둥게둥게 어르는데 가만히 보니 어지간히 귀하게 키우는 자식 같더란 말입니다. 아이, 그 참 복스럽게 생긴 아기구먼요. 손자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라오. 오대 독자지요. 먼지 선달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얼얼얼 까꿍까꿍 어르는 체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널쩍 다리를 한번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말 못하는 갓난아기가 뭘 어쩌겠습니까? 새파랗게 질려서 까무러치듯이 울어대는 것입니다. 이래놓으니 정작 가무러치는 건 이 집 어른들이지 뭡니까? 안팎에서 와그르르 쏟아져 나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지 뭡니까? 부잣집 5대 독자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 까무러치듯이 우니까 난리가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지 뭡니까? 먼지 선달이 그 꼴을 보고 있다가 이러실 게 아니라 아기 혼자만 남기고 주위를 다 물리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식구들이 다 물러가니까 좀 뜸을 들이다가 받게 되고 아기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 아기 어머니 젖을 한 숟갈만 짜 들여보내시오. 하니 부랴부랴 젖이 한 숟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떠먹였습니다. 아, 아기 널쩍다리 한 번 꼬집어서 터진 울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저찬 숟갈 떠먹이니 뚝 그치는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 이거 뭐 용한 의원을 만나 아기 목숨 살렸다고 대접이 금방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녁상이 새로 들어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왔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밥알 몇 개 남겨뒀다가 동글동글하게 환약처럼 만들어서 머리맡에 뒀다가 자고 일어나니 딱딱하게 말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그걸 주인에게 주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내 귀한 약을 드리리다. 아기가 다음에 또 어제처럼 경풍이 생기거든 이 환약을 젖에 개어 먹이시오. 그럼 나을 거요. 하니까 주인이 감지덕지하면서 귀한 약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돈깨나 후하게 주었습니다. 먼지 선달은 그 후도 빈털터리로 전국을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달이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좀 더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런 꼴을 안 봐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많이 힘들지만 타인에게 좀 더 배려를 한다면 복 받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반상차별이 심할 적에 웬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 장수라면 상민 중에서도 제일 천한 상민이 아니겠습니까? 양반의 법도도 아예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아주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도 해끼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인간사 도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장수가 아들 하나를 참 잘 낳았습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소금 장수 처지에 번듯하게 아들을 가르칠 수가 있나, 과거를 보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참 아깝다. 내가 뼈다귀나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놈인데 아비를 잘못 만나 소금 더미에서 썩는구나.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어찌나 기특한지 글방에 안 보내줘도 글방 문 밖에서 동량글을 얻어 배우고 책 한 권 안 사다 줘도 남의 책을 베껴 읽고서는 나이 10대 사서삼경을 다 통했습니다. 그걸 보니 이거 아무래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예, 그 제주 썩혔다가는 하늘이 노하겠다. 아무 말 말고 이 길로 집을 나가거라. 나가서 내 근본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과거를 봐라. 그래서 아비 어미는 영영 잊어버리고 잘 살아라. 끝까지 안 가겠다는 아들을 잘타 일러보내고 소금 장수는 아들을 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 후 강산이 몇 번 바뀌고 한양 갔던 소금 장수 아들은 한양 가서 어떻게 굴러다녔던지 양반 호패를 하나 얻어차고 과거를 봤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자신의 신분을 모두 속이고 말입니다. 과거를 보니 뭐 두말할 것이 있나 턱 급제를 했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벼슬을 하면서도 똑똑하기 그지없으니까 나란 일을 야무지게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승 눈에 들어서 정승이 이 사람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 아들이 정승 사위가 될 참이란 말입니다. 정승 집에서는 나를 받고 잔치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의 호패 얻어 차고 과거를 봤다지만 혼인 잔치하는데 아버지를 안 모실 수 있겠습니까? 국리 끝에 가만히 선비복을 구해서 시골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고운 선비복에 머리에 쓰는 갓하고 발에 신는 목화까지 갖추어 내려보냈습니다. 잘 차려입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 영감이 그냥 못 가고 여보 마누라, 거 보리개떡 하남지 쪄주. 아들놈 갖다 주게. 하거든. 아이, 걔가 정승 사위가 됐는데 보리개떡을 먹겠소. 그 무슨 소리요? 걔가 보리개떡을 좀 잘 먹었수. 아무리 정승 사위가 돼도 입맛이야 변했을라고. 그래서 아내가 보리개떡을 한 함지 쪄줬습니다. 그러니 영감이 그걸 함지째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선비복을 차려입고 갔쓰고 목화 신고 거기다가 떡 함지 한 짐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혹시 아들의 신분이 탄로날 거란 것을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승네 집까지 갔습니다. 정승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영감은 아들을 불러놓고 예, 내가 이 보리개떡을 좀 잘 먹었니? 어서 양껏 먹어라. 며느라가 너도 먹어봐. 하면서 며느리까지 불러다 권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승 집에 나뭇가리 쌓아놓은 걸 보고 예, 그 나뭇가리 한번 큼직하다. 이 나무 다 너희 장인이 한 거니? 사돈이 소금 장사하는 것도 사위가 소금 장수 아들인 것도 다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정이 나서 사돈이고 사위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는 정승네 딸이 저희 아버지 아침상을 차리는데 종들 보고서 얘들아, 오늘은 아버지 진지상에 아예 간을 치지 마라. 간장이고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소금이고 아무것도 치지 말고 올려라. 했습니다. 그렇게 맹탕으로 밥상을 차려올리니 이거 뭐 맛이 있어야 먹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싱거워?
정승이 물으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제 서방 근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았지요.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그 누가 소금 장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소금 장수 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게 양반이지 무슨 양반이 따로 있겠어요. 하니까 정승도 그제서야 제 잘못을 깨닫고 사위를 도로 불러들여 혼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 부부도 한양에 내려와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신분의 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어야 하는 정말 고약한 벽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착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절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따라 나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사니깐 사람들한테 만만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과부 집에 무슨 살이 꼈는지 도둑이 시도 때도 없이 드는 것입니다. 밤에도 들고 낮에도 들고 하루에 2번도 들고 3번도 들고 이러니 뭔 살림이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나중엔 솥단지 요강단지까지 다 도둑 맞아서 밥도 못 해먹고 오줌도 못 놀 형편이 됐단 말입니다. 마침 이 과부딸이 혼기가 차 사위를 구해야 했습니다. 에라 사위를 하나 볼밖에 없다. 도둑 잘 잡는 사람으로 대릴 사위를 들이면 좀 나아질 테지. 하고 이 과부가 그 길로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도둑 잘 잡는 사람으로 사위 본다고 가는 곳마다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와서 도둑이라면 내가 잘 잡지요. 저를 사위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잡느냐니까 아,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어쨌든 도둑 잘 잡는다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둥구나무 밑에 쉬었습니다. 쉬다가 둘 다 잠이 든 것입니다. 한창 고나게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개 누구 뽕 개 누구 뽕 하지 뭡니까? 과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또 자는데 개 누구 뽕 개 누구 뽕 하고 무엇이 또 소리를 냅다 질러대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딴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총각 궁둥이에서 쉴 새 없이 나는 것입니다. 개 누구 뽕 개 누구 뽕 하는데 그게 방귀 소리인 것입니다. 총각이 잠을 자면서 방귀를 뀌는데 그 소리가 여느 사람처럼 뽕하거나 뿡하는 게 아니고 개 누구 뽕한단 말입니다. 잠자는 총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자네 잠자면서 방귀 뀌는 소리가 걔 누구 뽕하던데 그게 대체 뭔가?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방귀 소리는 별나서 그렇게 들리지요.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뛰어난 방귀란 말입니다. 밤에 도둑 지킨다고 망을 볼 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면 방귀 소리가 개 누구 뽕하니까 도둑 하나는 잘 지키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라 하고 집에 데려다가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날은 온 식구가 밤이 이슥하도록 일을 하고 다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방 저 방 널브러져서들 자는데 그때 마침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와 마당에서 집안을 기웃기웃 뭘 훔쳐갈 것이 있나 하고 살피는데 갑자기 개 누구 뽕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두리번 살피니까 또 개 누구 뽕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그만 기겁을 해서 애구 누가 있다. 도망가자. 하고서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것입니다. 개 누구 뽕 하는 게 사람 목소리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에라, 한 번 더 가볼 수밖에 없다. 하고서 그 다음 날 밤에 또 갔습니다. 도둑질하러.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번엔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 기웃기웃하는데 또 무엇이 개 누구 뽕 개 누구 뽕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도둑이 깜짝 놀랐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리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젊은 사내가 하나 자는데 호바지 하나 입고 자는데 그 궁둥이에서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쳇, 방귀 소리잖아. 괜히 놀랐구나 하고 도둑질을 하려는데 그놈에게 누구 뽕 소리가 자꾸 들려서 귀에 몹시 거슬리지 뭡니까. 에이, 저놈의 소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 마당에 나가 동글동글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돌멩이로 사위 똥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주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조용한 것입니다. 옳지, 이제 됐다. 그놈에게 누구 뽕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살 것 같거든 말입니다. 마음 놓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다해서 이제 훔친 물건을 짊어지고 나가는 판입니다. 문지방을 딱 넘는데 갑자기 개 누구 뽕 하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이맛배기를 딱 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참았던 방귀가 터져 나오니까 그 똥구멍 막아놨던 돌멩이가 쑥 빠지면서 이마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도둑은 그 자리에 자빠져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꼼짝없이 잡혔지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도둑이 안 들었습니다. 온고울에 도둑들한테 소문이 난 거지 말입니다. 그 집에는 도둑을 잡는 개누구뽕이란 도깨비가 있다고. 그 후 과부집은 사위와 열심히 일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요새 어디 진짜 효자 효부가 그리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늙어서 천덕꾸러기가 되면 제대로 봉양이야 하건 말건 곁에나 두고 살면 그게 효자여 효부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숫째 갖다 버리지만 않으면 어쨌든지 효자 효부 소리를 듣는단 말이거든요. 옛날에도 부모한테 효도하기는 쉽지 않았던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한 과수댁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된 후 홀몸으로 뼈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삼형제를 다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장가보내 며느리도 봤습니다. 며느리 셋을 보고 손자 손녀까지 보는 동안에 나이를 먹고 기운은 빠졌지 뭡니까. 이렇게 되니 아들 며느리가 점점 괄시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이리저리 쓰레기 마냥 내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는 겁니다. 늙은이가 괄시받고 먹을 것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뻔한 거지 병이 난단 말입니다. 과수댁은 그만 병을 얻어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 괄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무슨 몹쓸 버러지라도 되는 듯이 아주 박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 내버려두고 삼형제가 다 세간을 나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래서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참 신세가 처량하게 된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혼자서 어찌어찌 보리죽이나 끓여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아들 며느리라고 있는 것은 콧배기도 안 베다가 보름 만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그저 죽었나 살았나 빗쭉 들여다보고는 가버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사는 꼴이야 말이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다 부처님 덕이다 싶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가 보리쌀 남은 것 한 대박 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나요?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거 똘볼 틈이나 있겠어요? 나야 이렇게 사는 게 도리어 편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바랑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제법 값 나가는 반지인 듯한데 그걸 내주면서 이것은 저 건넌 마을 장자 댁에서 시주받은 물건이온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고 가버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을 고칠 방도가 있다는 말도 들은지라 스님 말대로 금반지를 손가락에 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걸 보고는 이놈의 큰아들 내외가 그만 눈이 환해져.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 돼야지. 아우들 차지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어머니를 대접하는 게 싹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박대했다가 금반지를 아우한테 물려주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내외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른다. 방에 불을 덮게 뗀다. 음식 장만한다.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둘째 내가 와서 보고는 금반지에 마음이 쏠리니까 또 대접이 급진하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 내외도 그러지. 삼형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효자 효부가 됐습니다.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얼굴이나 빗죽 내밀던 것이 이제는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와서 수선을 떠는 겁니다. 이제까지 혼자서 죽지 못해 살다가 갑자기 삼형제 봉양이 급진하니 살판이 났지 뭐겠습니까? 본래 어머니가 얻은 병이란 게 뭐겠습니까? 자식들한테 괄시받고 잘 얻어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접 잘 받고 잘 먹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싹 다 나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씻은 듯이 낫고 건강해졌습니다. 삼형제 속마음이야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금반지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지만은 어찌됐든 효자 효부 노릇이 극진하니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호강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죽을 때는 금반지를 절에 시주했습니다. 스님한테 받은 것이니 스님한테 돌려준 건데 아들 며느리야 땅을 칠 노릇이지만 그놈의 반지 덕에 효자 효부 노릇한 셈이니 원통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아무것도 없는 늙은 부모님들한테 찾아뵙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배워서 똑같이 할 거란 걸 말입니다. 옛날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양반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밤낮하는 일이라는 게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고 법도 찾고 예의범절 지키고 뭐 이런 일이거든 말입니다. 그거 다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 옛날 어느 고을에 참 어지간히 깐깐한 양반이 하나 살았습니다. 어찌나 깐깐하게 굴었는지 아들 하나 있는 것 장가를 못 보내는 것입니다. 당최 딸 가진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줘야 말입니다. 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이거 뭐 숨도 크게 한번 못 쉬어보고 소박대기 되기 십상일 테니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는 문밖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이건 뭐 깐깐하기로 둘째 못 가는 집구석에 딸을 들여보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겠습니까? 아, 걸음걸이 앉은 품새 한 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하여간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법도 잘하는 교수가 있으면 몸만 오너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참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 하나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명색 선비는 썬비인데 이거 뭐 어찌나 궁한 집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판국의 체면이고 격식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말입니다. 장사를 하려니 돈이 있나, 손님이 와도 체면치레 하려니 밥이 있나. 아 체면치레도 내 입에 밥술이나 들어간 뒤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당장 내 코가 열대차인데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은 체면이겠습니까? 하여간 이래서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집에 나이 참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죽을 쓰는데 밥 지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물 죽을 쓰는 겁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뭘 두런두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제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보, 저 애가 나이 저만하니 인제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 쥐뿔이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 건넌 마을 참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소용없대요. 몸만 와달라는 거예요. 아서요, 아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밤낮 예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편할 날이 없는 집아니요. 저 아이를 그 집에 보냈다가는 사흘도 못 가 쫓겨날 거요. 이렇게 의논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졸라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참봉댁에 보내주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변하게 배운 것도 없는 내가 그 별난 집에 가서 당할 성싶으냐. 그런 걱정 마시고 보내주긴 하세요. 허,
그거 참 맹랑하구나.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어찌 말리겠습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신아비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최 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국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색 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한 일이지 뭡니까? 그래 나를 받고 혼례를 올리는데 이 집 딸은 혼수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맨몸뚱이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 쥐뿔이나 있어야 뭘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놈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두 새벽에 온갖 몸단장 다 하고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말이 쉽지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인제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 대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방석 위에 떡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의범절에다 법도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럴 수밖에. 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오는 것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첫날부터 코빼기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는 겁니다. 아예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는지 원. 이러니 시아버지가 역정이 안 나겠습니까? 선비댁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 막대 먹은 집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가서 새아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안 드리지 않는 법은 없다고 일러라. 하인이 대바람에 달려가서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여태 새벽 문안 안 드리고 뭘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께 내 친정 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안 드리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는 겁니다. 하인이 돌아와서 들은 대로 고해 바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하는 것입니다. 아,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거든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우설은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일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죽은 부모가 어른인데 아, 그 사당이 뒷산 중턱에 있으니 일났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 데다 지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문안 인사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사당에 모신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니원. 그래도 며느리 말이 옳은데야 어쩌겠습니까? 이놈의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내려오니 참 안할 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돌아와 방석 위에 푹 처박혀 있으면 그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한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질려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문안 인사드리는 것을 붙잡아 놓고 예, 내가 내 절 받으려다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안이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하는 말이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집안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잡아 3년 문안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이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두 새벽에 뒷산 사당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을 일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그런 말 말아라. 예의범절도 좋고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놈의 문안인지 문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어라. 전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양반은 쓸데없는 격식을 버리고 완고한 성격도 고쳐서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잘 대접받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아직 쓸데없는 허리허식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